떡 먹는 아줌마인 줄 알고 개년 네 남편이랑 떡이나 쳐라고 부르며 희롱했다가 지갑 속에서 나온 사성 장군 신분증을 보고 기절초풍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뛰던 오만한 원스타 장군이 진짜 상관인 사성 장군을 만나 바짓가랑이를 잡고 빌게 되는 처절하고도 짜릿한 참교육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면서 청취하고 계신가요? 각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의 1월은 계절이라 부르기 민망했다. 그것은 차라리 재난에 가까웠다. 칠성부대라 불리는 육군 제7보병사단이 지키고 선 이 최전방의 산악지대는 한반도의 등줄기를 타고 내려온 북풍이 가장 먼저 이빨을 박아넣는 곳이었다. 영하 20도라는 수치는 온도계 속의 숫자일 뿐 실제 살이 찢어지는 듯한 체감 추위는 영하 40도를 넘나들었다. 그 살인적인 바람을 뚫고 한 중년 여성이 칠성 전망대로 향하는 가파른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낡아빠진 검은색 등산용 패딩 점퍼는 색이 발에 희끄무레했고 눌러쓴 털모자 아래로 삐져나온 머리카락에는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았다. 누가 봐도 인근 마을에서 나무를 캐거나 산행을 나온 평범한 동네 아줌마였다. 그녀의 이름은 황보결. 대한민국 육군 서열 1위. 50만 지상군을 지휘하는 최초의 여성 대장, 지상작전 사령관이었다. 황보결은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전망대 휴게소 입구에서 잠시 멈춰 섰다. 입김이 뿜어져 나오자마자 하얀 얼음 결정으로 변해 속눈썹에 달라붙었다. 그녀는 장갑을 낀 손으로 가슴을 두어 번 두드렸다. 수행 비서도 부관도 없이 홀로 이곳을 찾은 이유는 단 하나였다. 사령부 책상 위로 올라오는 번지르르한 보고서가 아닌 병사들이 내쉬는 진짜 숨소리를 듣기 위해서였다. 그녀의 눈앞으로 경계 근무를 마치고 복귀하는 소대 병력의 모습이 보였다. 병사들의 얼굴은 동상으로 벌겋게 터져 있었다. 보급품으로 지급된 안면 마스크는 얇디얇아 입김에 젖어 얼어붙어 있었고 총을 쥔 손에는 핫팩조차 제대로 쥐어 있지 않은 듯했다. 황보결의 미간이 좁아졌다. 분명 지난달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동계 피복 및 방한 장고류 전수 조사를 지시하고 예산을 최우선으로 배정하라고 엄포를 놓았었다. 그런데 내 눈앞에 보이는 저 병사의 얇은 장갑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야, 김일병, 너 손 괜찮냐? 감각 있어. 선두에서 걷던 병장이 뒤따르던 후임병을 돌아보며 물었다. 김일병이라 불린 병사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감각 없습니다. 그냥 돌덩이 같습니다. 미치겠네. 진짜 행보관님한테 장갑 다 찢어졌다고 말했는데 창고에 남는 게 없다고 기다리라고만 하니 이거 원손가락 잘려봐야 정신을 차리지. 죄송합니다. 제가 더 참아보겠습니다. 내가 죄송할 게 뭐 있어. 위 대가리들이 다 해 처먹어서 그런 거지. 핫팩이라도 하나 더 터뜨려라. 병사들이 투덜거리며 황보결의 옆을 스쳐 지나갔다. 병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황보결의 가슴에 꽂혔다. 위 대가리들이 다 해먹었다. 그 위 대가리의 정점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자신이었다. 황보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병사들이 겪는 추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칠성 전망대 카페라고 적힌 휴게실 안으로 들어갔다. 오늘은 민군 화합 행사라는 명목으로 민간인 출입이 한시적으로 허용된 날이었다. 내부는 난방기를 틀어놓았다고는 하지만 외풍이 심해 썰렁하기 그지없었다. 구석진 테이블 몇 개와 컵라면, 냉동 만두 따위를 파는 매대가 전부였다. 황보결은 구석진 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매대에는 70대 노인 한 분이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어르신, 여기 가래떡 구이 하나 주시겠습니까?
노인이 화들짝 놀라며 눈을 비볐다. 아이고 오셨소. 날도 추운데 고생이네. 1,000원만 내요. 황보결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건넸다. 노인은 난로 위에 올려두었던 가래떡 2줄을 종이 접시에 담아내 주었다. 겉은 거뭇거뭇하게 탔지만 고소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을 받아들고 다시 구석 자리로 돌아왔다. 맞은편 테이블에는 방금 근무를 마친 병사 서너 명이 컵라면 국물을 들이키고 있었다. 그들의 언소는 여전히 붉었다. 황보결은 떡을 한 입 베어 물었다. 따뜻하고 쫄깃한 식감이 얼어붙은 몸을 조금이나마 녹여주었다. 하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떡덩어리가 마치 돌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의 시선은 병사들의 낡은 장갑에 고정되어 있었다. 손가락 끝부분이 해져서 속살이 비치는 싸구려 모직 장갑이었다. 저런 걸 끼고 영하 20도의 철책을 잡고 있었다니. 그때였다. 휴게실의 낡은 알루미늄 문이 쾅 소리를 내며 거칠게 열렸다. 찬 바람이 훅 끼쳐 들어오며 병사들이 먹던 컵라면 용기가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아니 왜 이렇게 추워. 여기 관리 안 해. 당번병 어디 있어. 짜증과 신경질이 잔뜩 묻어나는 목소리가 휴게실의 정적을 깼다. 군화 발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전투복을 입은 무리가 우르르 몰려들어왔다. 그 중심에는 번쩍이는 지휘봉을 든 사내가 있었다. 제7보병사단 작전부사단장 조필두 준장. 그는 마치 점령군의 사령관이라도 되는 양 거들먹거리며 휴게실 중앙을 차지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똘똘 뭉친 그는 진급에 목숨을 건 전형적인 정치 군인이었다. 그의 뒤로는 대위와 소령 계급장을 단 참모들이 잔뜩 주눅든 표정으로 뒤따르고 있었다. 야 난방기 온도 좀 올려. 병사놈들이 빠져가지고 말이야. 군단장님 오시기 전에 미리미리 온도 체크 안 해놓냐? 조필두가 지휘봉으로 난로를 툭툭 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졸고 있던 매점 노인이 깜짝 놀라 일어섰고 라면을 먹던 병사들은 황급히 일어나 차렷 자세를 취했다. 충성. 병사들의 경례 소리가 우렁찼지만 조필두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손을 휘저으며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렸다. 됐고 밥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먹던 거나 처먹어 냄새나게 라면은 무슨. 그의 말에는 병사들에 대한 일말의 존중도 없었다. 그저 자신의 시야에 거슬리는 벌레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조필두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의자를 털고 앉았다. 김소령 오늘 행사 준비는 완벽한가? 군단장님 오시면 바로 브리핑 시작할 수 있게 세팅 끝났어. 예 부사단장님 의전팀 배치 완료했고 다과상도 준비 마쳤습니다. 다과상에 뭐 올렸어? 지난번처럼 싸구려 과자 부스러기 올린 거 아니지?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서울 압구정동에서 파는 고급 쿠키로 준비하라고. 격 떨어지게 건빵 튀김 이딴 거 올리지 말고. 예 서울에서 공수해 온 수제 쿠키와 최고급 원두커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야지. 군단장님 입맛이 얼마나 까다로우신데. 그리고 여기 민간인들 통제는 제대로 되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어수선해. 조필두가 뱀 같은 눈으로 휴게실 내부를 훑었다. 그의 시선이 구석에서 조용히 떡을 먹고 있는 황보결에게서 멈췄다. 허름한 등산복에 낡은 털모자. 누가 봐도 초라한 행색의 중년 여성이었다. 조필두의 인매가 비틀렸다. 저건 뭐야? 조필두가 지휘봉 끝으로 황보결을 가리켰다. 참모들이 일제히 황보결 쪽을 바라보았다. 민간인 개방 행사라 방문객인 것 같습니다. 김소령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누가 몰라. 꼴을 보라고. 딱 봐도 어디서 굴러먹다 온 잡상인 아니면 노숙자 같은데 신성한 군부대 안에 저런 사람이 들어와서 떡이나 씹고 있으니 분위기 다 망치네야. 당장 내보내. 하지만 부사단장님 민간인 출입 허용 시간이라 강제로 내보낼 명분이 없습니다.
명분 이 새끼가 지금 나한테 훈계하나 군단장님 오시는데 저런 칙칙한 아줌마가 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보기에 좋아 안 좋아 군이 위험이 서겠냐고 분위기 파악 못해. 조필두가 버럭 소리를 지르며 김소령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퍽 소리와 함께 김소령이 비틀거렸다. 라면을 먹던 병사들이 겁에 질려 눈치를 살폈다. 황보결은 씹고 있던 떡을 천천히 삼켰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조필두라는 작자가 부하를 다루는 방식, 병사들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민간인을 바라보는 시선까지.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차가운 분노가 일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 더 봐야 했다. 저 썩은 고름이 어디까지 차올랐는지 확인해야 했다. 조필두는 김소령이 쭈뼛거리자 답답하다는 듯 직접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성큼성큼 황보결이 앉은 테이블로 다가갔다. 군화 발소리가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어이 거기 아줌마. 조필두가 삐딱한 자세로 서서 황보결을 내려다보았다. 황보결은 떡 접시를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모자챙 아래로 드러난 그녀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서늘했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럼 여기 아줌마 말고 누가 또 있어. 여기 자리 비워야겠으니까 그만 먹고 나가요. 다른 데 가서 알아서 놀라고. 반말과 존댓말이 묘하게 섞인 말투는 무례하기 짝이 없었다. 황보결은 미동도 하지 않고 그를 응시했다. 이곳은 오늘 민간인에게 개방된 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돈을 내고 음식을 사 먹는 중입니다만 군인 양반이 나가라 마라 할 권한이 있습니까? 황보결의 침착하고 또렷한 목소리에 조필두의 눈썹이 꿈틀했다. 촐로인 줄 알았던 여자가 또박또박 말대꾸를 하자 자존심이 상한 것이다. 모 군인 양반 허참나 이 아줌마가 뭘 잘못 먹었나. 내가 누군지 알고 눈을 그렇게 뜨고 쳐다봐. 여기 별 안 보여 별. 조필두가 자신의 전투복 가슴팍에 박힌 은색 계급장을 손가락으로 톡톡 쳤다. 준장. 원스타. 하늘의 별이라 불리는 장군 계급장이다. 보통의 민간인이라면 움츠러들 법도 했지만 황보결은 그저 무심한 표정으로 떡을 하나 더 집어들었다. 별이라 밤하늘에 뜬 별은 봤어도 사람 가슴에 박힌 별이 대수입니까? 별이 벼슬도 아니고 국민한테 봉사하라고 달아준 계급장 가지고 유세가 심하시군요. 순간 휴게실 안에 정적이 감돌았다. 라면을 먹던 병사들은 입을 떡 벌린 채 굳어버렸고 뒤따라온 참모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감히 7사단의 실세인 조필두 부사단장에게 그것도 별이 대수냐는 말을 면전에서 뱉다니. 저 아줌마는 오늘 살아서 나가기는 글렀다는 표정들이었다. 조필두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 푸르락 달아올랐다. 혈관이 터질 듯 목에 핏대가 섰다. 이 미친 여편네가 돌았나. 야, 너 뭐하는 년이야. 조필두가 고함을 지르며 황보결이 먹으려던 떡 접시를 손으로 후려쳤다. 플라스틱 접시가 날아가고 떡들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붉은 양념이 황보결의 낡은 패딩 점퍼에 튀었다. 아까운 음식을. 황보결이 낮게 읊조리며 바닥에 떨어진 떡을 바라보았다. 병사들의 피와 땀이 서린 세금이, 농부의 정성이 들어간 쌀이 저 오만한 군홧발 아래 지식여졌다. 음식이 문제야. 지금 어딜 감히 장군 앞에서 주둥아리를 놀려 못 배워 처먹은 티를 내내. 아주. 야, 헌병 불러 2년 당장 끌어내서 영창에 쳐넣어 군 모독죄로 고소해버릴 테니까. 조필두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씩씩거렸다. 집구석에서 남편 밥상이나 차리고 시중이나 들 것이지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와서 재수를 옴붙게 해. 여군년들도 그렇고 이래서 여자들은 군대에 들이면 안 된다니까. 계집들이 설치니까 군 기강이 이 모양 이 꼴이지. 그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말들은 단순한 모욕을 넘어선 명백한 혐오였다. 대한민국 국군을 지휘하는 사령관 앞에서, 아니 한 인간 앞에서 내뱉어서는 안 될 저열한 말들이었다.
황보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키는 조필두보다 작았지만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거대한 산맥과도 같았다. 방금 뭐라고 했나? 황보결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게 깔렸다. 그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서려 있어 듣는 이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다. 계집들이 설쳐서 군 기강이 무너졌다라 자네의 그 썩어빠진 머릿속에는 여자는 그저 밥이나 하고 시중이나 드는 존재로밖에 보이지 않는 모양이군. 뭐라 인연이 진짜 죽고 싶어 환장했나. 조필두가 멱살을 잡으려는 듯 손을 뻗었다. 그의 손이 황보결의 옷깃에 닿으려는 찰나였다. 그 더러운 손 치워. 황보결이 조필두의 손목을 쳐냈다. 짝 소리가 날 정도로 강한 타격이었다. 조필두는 얼떨결에 손을 거두며 뒷걸음질 쳤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감히 민간인 아줌마가 장군의 몸에 손을 대다니. 너 지금 나 쳤어. 이게 하극상이야. 폭행이라고. 헌병 어디 갔어. 다들 뭐해. 전혀 안 잡고. 조필두가 길길이 날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때 황보결이 쓰고 있던 털모자를 벗었다. 희끗한 머리카락이 흘러내리며 그녀의 날카로운 눈매가 온전히 드러났다. 그녀는 더 이상 떡을 먹던 동네 아줌마가 아니었다. 전장을 호령하던 강철의 여장군 그 자체였다. 하극상이라 재미있는 단어를 쓰는군. 하극상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나 쓰는 건가. 황보결이 한 걸음 다가갔다. 상관에게 대드는 것이 하극상이지 국민에게 주먹질을 하려는 군인은 조폭이나 다름없다. 자네는 지금 군인인가 아니면 계급장단 깡패인가. 이 입 닥쳐.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육사 출신 엘리트야. 너 같은 무지렁이가 감히 평가할 사람이 아니라고. 육사 출신 엘리트. 그래서 병사들 장갑은 다 찢어진 걸 입히고 자네는 따뜻한 관사에서 고급 쿠키나 처먹을 생각만 하고 있나. 그게 자네가 말하는 엘리트의 자세인가. 조필두는 말문이 막혔다. 이 여자가 어떻게 병사들의 장갑 상태를 알고 있는 것인가. 하지만 당황함보다는 분노가 앞섰다. 그는 이성을 잃고 품 안에서 권총을 꺼내려는 신용까지 했다. 너 오늘 여기서 살아서 못 나가. 내가 널 첩자로 간주하고 즉결 처분해버릴 수도 있어. 알아들어.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김소령과 참모들이 조필두를 말리기 위해 달려들었다. 부사단장님 참으십시오. 보는 눈이 많습니다. 이거 놔. 다들 눈 멀었어. 전현이 나를 능멸했잖아. 이건 군에 대한 도전이야. 조필두가 몸부림을 치며 황보결을 향해 달려들려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우웅. 휴게실 밖에서 거대한 굉음이 들려왔다. 유리창이 덜덜 떨릴 정도의 진동이었다. 누군가 창밖을 내다보더니 비명을 질렀다. 헬기입니다. 까마귀입니다. 까마귀. 그것은 군내에서 지휘관용 헬기를 뜻하는 은어였다. 하지만 평범한 헬기가 아니었다. 사사성입니다. 별이 4개입니다. 창밖을 내다본 병사의 외침에 휴게실 안의 모든 동작이 멈췄다. 헬기 동체 옆면에 선명하게 박힌 4개의 별. 그것은 대한민국 국군의 최고 사령관이 떴다는 신호였다. 포스타 지작 사령관님이 여길 왜? 조필두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군단장 방문은 예정되어 있었지만 지상작전 사령관 방문은 보고받은 바가 없었다. 그것도 예고도 없이 갑자기. 쾅쾅쾅. 휴게실 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헌병들이 들이닥쳤다. 그 뒤로 제2군단장 최성민 중장과 7사단장이 땀범벅이 된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그들은 사색이 되어 두리번거리다 휴게실 한가운데 서 있는 황보결을 발견하고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충성 제2군단장 중장 최성민 지상작전 사령관님의 7사단 방문을 환영합니다. 군단장이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격례 구호를 외쳤다. 휴게실 안에 있던 모든 군인이 조건반사적으로 발을 구르며 격례를 올렸다. 충성. 오직 한 사람 조필두만이 멍하니 입을 벌린 채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이 황보결의 얼굴과 군단장의 경내 손끝을 오갔다.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 뇌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저 떡 먹던 아줌마가 사령관이라고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황보결은 주머니에서 천천히 검은색 지갑을 꺼냈다. 그녀가 지갑을 펼치자 그 안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사성장군 신분증이 드러났다. 제7보병사단 작전부사단장 준장 조필두. 황보결이 조필두를 불렀다. 아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무거운 압박감이 담긴 목소리였다. 자네가 물었지 뭐하는 년이냐고. 황보결이 조필두의 코앞까지 다가갔다. 조필두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바닥에 엎어진 떡볶이 국물이 그의 명품 전투복 무릎을 붉게 물들였다. 나는 대한민국 육군 지상작전 사령관 대장 황보결이다. 그녀가 조필두를 내려다보며 싸늘하게 웃었다. 자, 이제 대답해보게. 자네가 말한 그 계집년이 바로 나인데 나도 밥상이나 차리러 갈까 아니면 자네의 그 잘난 육사 엘리트목을 날려줄까. 조필두의 입에서 억소리가 났다. 공포로 인해 괄약근이 풀리는 기분이었다. 그는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 아니 핵폭탄 스위치를 눌렀음을 그제야 깨달았다. 칠성전망대 휴게실 안의 공기는 바깥의 칼바람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방금 전까지 호랑이처럼 포효하던 조필두 준장은 이제 빗속에 버려진 똥개 마냥 덜덜 떨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황보결의 가슴팍에 달린 사령관 표지와 바닥에 엎어진 떡볶이를 오갔다. 사령관님,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조필두가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그의 이마가 휴게실의 차가운 타일 바닥에 쿵 소리가 나도록 부딪혔다. 얼마나 세게 박았는지 이마에서 붉은 피가 배어나왔다. 하지만 그는 아픔도 느끼지 못하는 듯 했다. 지금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살아남아야 한다는 본능만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황보결은 그 추한 꼴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경멸조차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길가에 놓인 쓰레기 봉투를 보는 듯한 무심함 뿐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뒤에 서 있는 제2군단장 최성민 중장을 바라보았다. 최 중장. 네, 지상작전 사령관님. 최성민 군단장이 화들짝 놀라 차렷 자세를 취했다. 그의 등줄기에도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자신의 예하 부대에서, 그것도 자신이 가장 아끼던 부하가 사령관에게 하극상을 저질렀다. 이것은 조필두 개인의 몰락이 아니라 군단 전체의 위기였다. 자네는 평소 부하들에게 예절 교육을 어떻게 시키나 민간인에게 행패를 부리고 폭언을 일삼는 것이 자네 부대의 지휘 방침인가? 아닙니다. 송구합니다. 면목 없습니다. 제가 부덕하여 부하 관리를 잘못했습니다. 부덕하다는 말로 퉁치려 하지 마라. 군인의 품위는 계급장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온다. 저자가 내게 한 짓은 둘째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병사들과 국민들에게 보여준 추태는 씻을 수 없는 오점이다. 황보결은 다시 시선을 돌려 구석에 굳어있는 병사들을 바라보았다. 컵라면을 먹다가 봉변을 당한 병사들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조필두를 피해 병사들에게 다가갔다. 다들 놀랐지. 미안하다. 밥 먹는데 소란을 피웠구나. 사령관이 다가오자 병사들이 벌떡 일어나 경례를 하려 했다. 황보결은 손을 들어 제지했다. 됐다. 쉬어라. 앉아서 먹던 거 계속 먹어라면 다 불었겠네. 그녀는 지갑에서 5만 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 매점 주인 노인에게 건넸다. 어르신, 여기 있는 병사들에게 제일 비싸고 맛있는 걸로 배불리 먹여주십시오. 그리고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이게 다 제 불찰입니다. 노인은 손을 떨며 돈을 받았다. 대한민국 최고의 장군이 고개를 숙여 사과하는 모습에 노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이고, 별말씀을요. 저런 못된 놈은 혼이 나야지. 장군님이 참군인이시네. 황보결은 다시 몸을 돌려 엎드려 있는 조필두에게 다가갔다.
일어나. 나지막하지만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조필두는 비틀거리는 다리로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바지에 묻은 떡볶이 국물이 핏자국처럼 선명했다. 너는 지금 당장 직무가 정지된다. 사단장에게 인계하고 근신의 감찰실에서 조사가 나올 때까지 숨 쉬는 것 빼고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사령관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귀신에 홀렸나 봅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군복만은 벗지 않게 해주십시오. 처자식이 있습니다. 조필두가 다시 황보결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다. 옆에 있던 헌병대장이 재빨리 조필두의 팔을 낚아챘다. 처자식. 황보결의 인매가 비틀렸다. 저기 앉아있는 병사들은 누군가의 귀한 자식들이 아닌가. 내가 아까 저 병사들에게 개도 안 건드린다며 모욕을 줬지. 내 자식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지. 내 놈은 지휘관 자격이 없다. 황보결은 수행하던 군단장에게 짧게 지시했다. 가자. 사단 본부로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할 게 있다. 황보결이 휴게실을 나섰다. 군단장과 사단장 그리고 참모들이 우르르 그 뒤를 따랐다. 홀로 남겨진 조필두는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끝났다. 30년 군 생활이 떡볶이 국물과 함께 바닥에 쏟아져 버렸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이내 도끼로 번들거렸다. 아니야, 아직 안 끝났어. 실수였다고 빌면 돼. 뇌물이라도 써서 무마하면 돼. 내 뒤에는 백 의원님이 있어. 그분이 도와주실 거야. 이대로 죽을 순 없어.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사단 본부 회의실은 침묵만이 감돌았다. 황보결은 상석에 앉아 사단 참모들이 가져온 현황판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칠사단장과 참모들이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사단장. 내 사단장 소장 박철민. 보고서에는 전방 초소 병력 전원에게 신형 방한 장갑과 발열 조끼가 100% 지급되었다고 나와 있군. 그런데 아까 내가 본 병사들의 손은 뭐였지? 사단장 박철민은 입술을 깨물었다. 사실 그는 보급 문제에 대해 조필두에게 전권을 위임하고 있었다. 조필두가 워낙 일 처리가 빠르고 중앙부처에 인맥이 많아 예산을 잘 따온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착오 병사들의 손가락이 잘려나가는데 착오라는 말이 나오나. 황보결이 보고서를 책상에 내던졌다. 종이 흩어지는 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일주일 주겠다. 일주일 안에 사단 내 모든 보급품 현황과 시설 관리 실태를 전수조사해서 보고에 단 하나라도 거짓이 있거나 누락된 게 발견되면 그땐 옷 벗는 거로 안 끝난다. 사단장 자네도 포함이야. 알겠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필두 그자가 담당했던 모든 사업 내역 장부 가져와 10원 한 장까지 다 털어볼 테니까. 황보결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그녀는 단순히 조필두 하나를 잡으러 온 것이 아니었다. 조필두라는 썩은 뿌리가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그 영양분을 대주는 토양이 무엇인지 파헤치려는 것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물러간 뒤 황보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내려앉은 화천의 산새는 거대한 짐승의 등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그녀는 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은 시절 자신과 함께 찍은 한 남자의 사진이었다. 김중령 자네가 목숨 바쳐 지킨 이 나라 군대가 어쩌다 이렇게 썩어버렸을까. 내가 너무 늦게 온 건 아닌지 두렵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물기가 달빛에 반짝였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없었다.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다. 조필두는 관사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사령관이 다녀간 지 사흘이 지났다. 다행히 즉각적인 구속 수사는 없었다. 일주일 뒤에 열릴 전군 지휘관 특별교육대까지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는 명령만 떨어졌다. 이것은 기회였다. 조필두는 그렇게 믿었다.
야, 박 원사 아직도 안 왔어. 빨리 오라고 해. 조필두가 전화기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잠시 후 초인종 소리가 들리고 7사단 주임원사 박기탄이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부르셨습니까? 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자료 정리하라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가져와. 보급창고 장부 싹 다 맞췄어. 조필두가 박 원사의 정강이를 걷어차려는 신용을 했다. 박 원사는 피하지 않고 묵묵히 서 있었다. 부사단장님, 창고에 없는 물건을 있다고 쓸 수는 없습니다. 실제 보급률은 60%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물자입니다. 이걸 어떻게 100%로 맞춥니까? 이 새끼가 말이 많네. 야, 융통성 없어. 옆 연대 가서 빌려오든 시장 가서 사서 채워 넣든 하라고 했잖아. 감사 때만 보여주면 된다고. 그 늙은 여우가 창고를 다 뒤져볼 것 같아. 숫자만 맞으면 넘어가는 거야. 그건 범죄입니다. 저는 못합니다. 병사들 먹일 고기도 빼돌려서 회식비로 쓰시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박 원사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그는 더 이상 조필두의 개가 되고 싶지 않았다. 병사들이 찢어진 장갑을 끼고 덜덜 떠는 모습을 보면서 밤마다 죄책감에 시달려왔었다. 뭐 범죄야. 박기탄, 너 저녁 얼마 안 남았지. 연금 받으면서 편하게 살고 싶으면 입 다물고 시키는 대로 해내. 뒤에 누가 있는지 몰라. 국회 국방위원장 백성일 의원님이 내 뒷배야. 내가 무너지면 너 같은 부사관 나부랭이는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거야. 조필두가 박 원사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자식들 대학 등록금 필요하다며 내가 이번 일만 잘 넘기면 한모 챙겨줄게. 어때? 눈 딱 감고 도장만 찍어. 박 원사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가장으로서의 무게와 군인으로서의 양심이 충돌했다. 조필두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비열하게 웃었다.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자, 여기 서류 받아가서 숫자 예쁘게 고쳐놔. 내일 아침까지다. 박 원사는 서류 뭉치를 받아들고 힘없이 관사를 나섰다. 밤하늘에 뜬 달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한편 황보결은 사령부 집무실이 아닌 7사단 인근의 허름한 모텔방에 지휘본부를 차렸다. 이곳에는 그녀가 가장 신뢰하는 감찰 요원 3명이 비밀리에 파견되어 있었다. 작전명 동장군. 겨울에 장군을 잡는다는 의미였다. 보고해. 황보결이 컵라면을 뜯으며 말했다. 심각합니다, 사령관님. 감찰 요원인 이 대위가 노트북 화면을 띄웠다. 조필두가 관리하던 복지기금 장부입니다. 지난 2년간 병사들 목욕탕 보수 공사비로 책정된 3억 원이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목욕탕은 보일러가 고장나서 찬물만 나오는 상태였습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갔나? 조필두의 내연녀 명의로 된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이 대위가 다른 사진을 띄웠다. 병사 식당의 배식대 사진이었다. 부식 납품업체인 대성유통에서 납품한 돼지고기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폐기용 고기를 라벨만 바꿔서 납품했습니다. 이걸 먹고 지난달에만 병사 30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였는데 조필두가 의무대에 압력을 넣어 단순 장염으로 기록을 조작했습니다. 황보결의 젓가락이 뚝 부러졌다. 쓰레기 같은 놈들 병사들 먹는 걸로 장난을 쳐. 그녀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살인 미수나 다름없었다. 나라를 지키러 온 젊은이들에게 썩은 고기를 먹이고 추위에 떨게 하다니. 증거는 확실한가? 내 녹취록과 이중장부 원본 사진까지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원본 장부가 필요합니다. 지금 조필두가 박기탄 원사를 협박해서 장부를 조작하고 있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박 원사라고. 황보결은 며칠 전 휴게실에서 만났던 병사들의 대화를 떠올렸다. 행보관님한테 말해봤자 소용없다던 그 말.
박원사 역시 피해자이자 방관자일 수 있었다. 박원사를 만나야겠다. 조용히 데려와. 다음 날 새벽 인적이 드문 폐교 뒤편. 박기탄 원사는 누군가 자신을 불렀다는 소식에 잔뜩 긴장한 채 약속 장소로 나왔다. 어둠 속에서 등산복 차림의 여성이 걸어 나왔다. 황보결이었다. 사사령관님. 박원사가 놀라 경례를 하려 했다. 황보결은 그를 제지하고 따뜻한 캔 커피 하나를 건넸다. 날이 춥네. 이거 마시게. 가 감사합니다. 어쩐 일로 저를. 자네가 조필두의 지시로 장부를 조작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네. 박원사의 손이 덜덜 떨렸다. 커피 캔이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다. 사령관님, 저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 가족을 들먹이며 협박을 해서. 알아. 자네 심정 이해하네. 가장으로서 어깨가 무거웠겠지. 하지만 박원사 자네도 누군가의 아버지 아닌가. 자네 아들이 군대 가서 썩은 고기를 먹고 찬물로 샤워를 한다면 기분이 어떻겠나. 박원사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얼어붙은 땅을 적셨다. 저는 죄인입니다.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기회를 주겠네. 군인의 명예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야. 조필두가 시킨 조작된 장부 말고 진짜 원본 장부 자네가 숨겨두고 있다는 거 알아. 그거 내일 지휘관 회의 때 가져오게. 하지만 그랬다가는 제 군 생활도 끝장납니다. 연금도 못 받고 불명예 전역을 당할 텐데. 자네가 진실을 밝힌다면 내가 정상 참작을 약속하지. 그리고 자네가 잃어버릴 연금보다 더 값진 걸 얻게 될 거야.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는 것,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 황보결이 박원사의 어깨를 단단히 잡았다. 그녀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박원사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다. 선택은 자네 몫이네. 나는 내일 회의장에서 기다리겠네. 황보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박원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시리게 빛났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아들의 사진을 꺼내 보았다. 아빠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다. 7사단 강당에는 군단장, 사단장을 비롯한 주요 지휘관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단상 위에는 선진 병영 문화 정착을 위한 특별 교육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조필두는 말끔한 정복 차림으로 맨 앞줄에 앉아 있었다. 그의 품 안에는 밤새 박원사가 만들어준 완벽한 조작 보고서가 들어 있었다. 그는 곁눈질로 출입구를 살폈다. 박원사가 보이지 않았다. 이 늙은이가 왜 안 와? 설마 도망갔나? 아니야. 그럴 위인이 못 되지. 그때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금부터 지상작전 사령관 황보결 대장님의 특별 훈시 및 부대 점검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모두 기립해 주십시오. 황보결이 단상 위로 올라왔다. 그녀는 정복 대신 야전 상의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이 좌중을 압도했다. 자리에 앉아라.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려 한다. 어느 쥐새끼가 쌀독을 파먹고 그 쌀독을 깨트린 이야기다. 그녀의 시선이 조필두에게 꽂혔다. 조필두는 마른 침을 삼켰다. 7사단 작전부사단장 조필두 앞으로 나와. 조필두는 짐짓당당한 척하며 단상으로 걸어나갔다. 보고서 가져왔나? 네, 사령관님 지시하신 대로 전 부대 전수조사 결과 이상 없습니다. 보급률 100%, 시설 가동률 100%입니다. 조필두가 두 손으로 보고서를 바쳤다. 황보결은 보고서를 받아들고는 펼쳐보지도 않고 단상 위에 툭 던졌다. 완벽하군. 너무 완벽해서 소름이 돋을 정도야. 자네는 소설가로 데뷔해도 되겠어. 무슨 말씀이신지. 스크린 켜. 황보결의 지시에 강당 정면의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다. 조필두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그곳에는 곰팡이가 핀 병사들의 생활관, 녹슨 보일러, 그리고 유통기한 라벨을 바꿔치기 하는 취사병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건 조작입니다. 함정입니다. 조필두가 비명을 질렀다. 조작 자네 입에서 조작이라는 말이 나오다니 참신하군. 증인 들어와. 강당 뒷문이 열리고 박기탄 원사가 걸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낡은 수첩 하나가 들려 있었다. 조필두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박 원사, 그게 뭔가? 황보결이 물었다. 박 원사는 떨리는 목소리지만 또렷하게 대답했다. 이것은 조필두 준장이 횡령한 군 예산과 납품 비리가 적힌 진짜 장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조 준장의 지시로 서류를 위조했다는 사실을 자백하는 진술서도 있습니다. 이 배신자 새끼가 미쳤어. 내가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조필두가 박 원사에게 달려들려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헌병들이 그를 가만두지 않았다. 양쪽에서 헌병들이 조필두의 팔을 꺾어 제압했다. 이거 놔, 나는 억울해. 이건 음모야. 백 의원님께 전화하게 해줘. 조필두가 발악을 하며 소리쳤다. 백 의원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강당 안이 술렁거렸다. 백성일 의원이라 아주 거물급 이름을 대는군. 황보결이 조필두의 턱을 들어 올렸다. 걱정 마라. 그 양반도 곧 자네 만나러 갈 테니까. 내가 아주 특별한 곳으로 초대를 해뒀거든. 헌병대장이 자를 긴급 체포하고 압송의 혐의는 업무상 횡령 공문서 위조 군납비리 그리고 직권 남용이다. 안 돼. 내가 누군데. 이럴 순 없어. 사령관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조필두의 비명소리가 강당을 울렸지만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통쾌하다는 표정들이었다. 헌병들이 질질 끌고 나가는 조필두의 뒷모습을 보며 황보결은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우리는 썩은 환부를 도려냈다. 아프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다. 나는 약속한다. 내 부하들이 춥고 배고픈 군대는 만들지 않겠다. 누구든 병사들의 고혈을 빠는 자는 내 이름을 걸고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심판하겠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박기탄 원사는 눈물을 훔치며 황보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그것은 잘했다. 고맙다는 무언의 인사였다. 하지만 황보결은 알고 있었다. 조필두는 꼴일 뿐이다. 이제 진짜 몸통인 백성일 의원과 방산업체 대성유통을 잡으러 갈 차례였다. 더 거대하고 위험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화천 읍내의 뒷골목은 군사도시 특유의 적막함과 유흥가의 네온사인이 기형적으로 섞여 있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고깃집 간판을 달고 있지만 지하로 내려가면 비밀스러운 룸살롱이 영업 중인 황제가든의 특실. 그곳에는 최고급 양주가 테이블 위에 즐비했지만 흐르는 공기는 시궁창보다 더 탁했다. 직무정지를 당하고 관사에 틀어박혀 있어야 할 조필두 준장이 이곳에 있었다. 그는 불안한 눈빛으로 연신 양주를 들이켰다. 그의 맞은편에는 기름진 머리를 뒤로 넘긴 뚱뚱한 사내가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군납업체 대성방산의 대표 강만석이었다. 강 대표,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 미친 사령관년이 내 장부까지 다 뒤지겠다고 선포했어. 만약 그 이중 장부가 걸리면 나만 죽는 게 아니야. 당신도 끝장이라고. 조필두가 술잔을 탁자에 거칠게 내려놓으며 으르렁거렸다. 강만석은 이쑤시개로 이에 낀 고기를 빼내며 느긋하게 웃었다. 아이고, 장군님 왜 이렇게 쫄아 계십니까? 그깟 여자 하나가 설친다고 세상이 바뀌나요? 우리 뒤에 누가 있습니까? 여의도에 계신 백성일 위원장님이십니다. 국방 예산을 주무르는 분이 뒤를 봐주는데 뭐가 걱정이십니까? 야, 이 새끼야, 넌 상황 파악이 안 돼. 황보결, 그 여자는 보통 내기가 아니야. 내 앞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헌병을 불렀어. 이번엔 진짜라고. 조필두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만석은 그제야 표정을 조금 굳히며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래서 제가 손을 써뒀지 않습니까가 문제가 될 만한 서류는 이미 싹 다 파쇄했고 창고에 있는 불량품들은 오늘 밤 트럭으로 빼돌려서 정상 제품이랑 바꿔치기 할 겁니다. 나 쥐도 새도 모르게 말입니다. 확실해 만약 들키면.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7사단 군수참모가 제 고향 후배 아닙니까가 오늘 밤 자정 보급 수송 작전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트럭 20대가 움직일 겁니다. 그 틈에 썩은 고기랑 찢어진 전투화 싹 다 싣고 나가서 소각해버리고 새 물건 채워 넣으면 끝입니다. 감찰이 내일 아침에 나온다면서요. 우리는 오늘 밤에 증거 인멸 완료합니다. 강만석이 비열하게 웃으며 조필두의 잔에 술을 채웠다. 조필두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자네만 믿네. 이번 일만 잘 넘기면 내가 차기 군단장 달고 자네한테 차세대 무전기 사업권까지 다 몰아주겠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충성.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밀실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이룸살롱의 환기구 틈새에 아주 작은 초소형 도청 장치가 붙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신호가 실시간으로 화천 읍내의 허름한 모텔방으로 전송되고 있다는 것을. 같은 시각 모텔방에 차려진 임시 지휘소 동장군 캠프. 황보결은 헤드셋을 끼고 두 사람의 대화를 토시 하나 놓치지 않고 듣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사복 차림의 감찰 요원들과 헌병 수사관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대기하고 있었다. 들었나 오늘 밤 자정이다. 황보결이 헤드셋을 벗으며 차갑게 말했다. 놈들이 증거를 스스로 움직여주겠다니 고맙기 그지없군. 창고에 박혀있으면 찾기 힘들었을 텐데 제 발로 걸어 나오겠다잖아. 사령관님 현재 시각 22시입니다. 작전 개시까지 2시간 남았습니다. 대성방산 트럭들이 부대 후문으로 진입하기 위해 대기 중이라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감찰 요원 이대위가 지도를 펼치며 보고했다. 황보결은 지도 위에 7사단 보급 수송대 위치에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를 쳤다. 우리는 정문을 치지 않는다. 놈들이 물건을 싣고 나가는 순간 덮친다. 현행범으로 잡아야 빼도 박도 못해. 강만석이 말한 소각장 위치 파악됐나? 내 부대에서 5km 떨어진 폐기물 처리장입니다. 그곳에서 불량 장비를 태워버릴 계획인 것 같습니다. 조화 1팀은 수송대대 외곽에 매복 2팀은 폐기물 처리장으로 이동해 나는 3팀과 함께 조필두가 있는 술집 앞을 지키겠다. 놈들이 축배를 들고 나오는 순간 지옥을 보여주지. 황보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낡은 등산복 대신 검은색 가죽 재킷을 걸쳤다. 명심해라. 이건 단순한 횡령 사건이 아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온 청춘들의 목숨값을 훔친 악질적인 범죄다. 단 한 놈도 놓치지 마라. 알겠습니다. 요원들의 대답이 비장하게 울렸다. 황보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발이 다시 굵어지고 있었다. 오늘 밤 화천의 눈은 붉게 물들 것이었다. 밤 12시.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대형 트럭 20대가 7사단 후문으로 은밀하게 들어왔다. 경계 근무를 서던 헌병들은 이미 군수 참모의 지시를 받고 트럭을 통과시켰다. 트럭들은 곧장 보급 창고로 향했다. 창고 앞에는 군수 참모와 강만석의 수하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번개 같은 속도로 움직였다. 창고 문이 열리고 곰팡이 핀 건빵 상자, 밑창이 떨어진 전투화, 그리고 악취가 진동하는 냉동 고기 박스들이 트럭 짐칸으로 옮겨졌다. 반대편 트럭에서는 반짝거리는 새 박스들이 내려져 창고 안을 채웠다. 완벽한 바꿔치기였다. 서둘러 사령관 냄새 맡고 오기 전에 끝내야 해. 군수 참모가 초조하게 시계를 보며 재촉했다. 작업은 1시간 만에 끝났다. 불량품을 가득 실은 트럭들이 엔진 소리를 죽이며 부대를 빠져나갔다. 그들은 국도를 타고 폐기물 처리장으로 향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는 듯 했다. 하지만 선두 트럭이 인적 드문 산길 모퉁이를 도는 순간이었다. 쾅!
강력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트럭의 앞유리를 강타했다. 운전사는 비명을 지르며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트럭이 기우뚱하며 멈춰섰다. 도로 양옆의 숲속에서 무장한 군인들이 튀어나왔다. 그들의 가슴에는 헌병이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시동 꺼 전원 하차해. 확성기 소리가 산을 울렸다. 뭐야 이거 매복이야 함정이라고 뒤로 빼차 돌려. 운전사가 기어를 후진으로 바꾸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뒤따르던 트럭들도 헌병 차량에 가로막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트럭 문이 강제로 열리고 운전사와 작업 인부들이 바닥으로 끌려 내려졌다. 트럭 짐칸의 덮개가 벗겨지자 그 안에는 그들이 감추려 했던 추악한 진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곰팡이 핀 내복, 유통기한이 3년이나 지난 전투 식량, 그리고 재생 플라스틱으로 만든 불량수통들. 현장을 지휘하던 헌병 대장이 무전기를 들었다. 여기는 1팀 물고기 낚았습니다. 증거물 전부 확보 완료. 같은 시각 황제 가든 앞. 조필두와 강만석은 기분 좋게 취해 서로의 어깨를 감싸 안고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다. 강 대표 오늘 고생했어. 이제 다 끝난 거야 하하. 그럼요 장군님 내일이면 감찰단 놈들이 와서 깨끗한 창고 보고 벙찔 겁니다. 2차 가시죠. 제가 아가씨들 좋은 대로 예약해놨습니다. 그들이 대기하고 있던 검은 세단에 타려던 순간이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저벅저벅 걸어왔다.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난 얼굴은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는 황보결이었다. 술맛 좋던가. 조필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술이 확 깨는 기분이었다. 사령관님 여기가 어디라고. 어디긴 자네가 병사들 밥값 횡령해서 마신 술로 배 채우고 나오는 현장이지 강만석 대표라고 했나? 황보결이 강만석을 쳐다보았다. 강만석은 뼛속까지 장사꾼인 사람답게 재빨리 표정을 바꾸며 비굴하게 웃었다. 아이고 지상작전 사령관님이시군요. 영광입니다. 저는 그저 조 장군님 위로차 술 한 잔 산 것뿐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해 지금 내 부하들이 자네 회사 트럭에서 쏟아져 나온 쓰레기들을 압수하고 있는데도 오해라고 할 텐가. 강만석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트럭이라니요. 무슨 말씀이신지. 황보결은 휴대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러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화면 속에는 헌병들에게 제압당한 트럭 운전사들과 산더미처럼 쌓인 불량품들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자네가 말한 그 완벽한 증거인멸이 이건가. 조필두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강만석은 뒷걸음질 치며 도망칠 구멍을 찾았다. 어딜 가려고. 황보결의 신호에 따라 골목 곳곳에서 사복 형사들이 튀어나와 두 사람을 포위했다. 조필두 현 시간부로 긴급 체포한다 혐의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군사기밀 유출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다. 강만석 당신도 군납 비리 및 뇌물 공여 혐의로 체포한다. 이거 나는 몰라. 다 조필두가 시킨 거야.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강만석이 조필두를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이 새끼가 너랑 나랑 짠 거잖아. 내가 돈 줬잖아. 조필두가 강만석의 머리채를 잡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물어뜯으며 개싸움을 벌였다. 추잡하기 짝이 없는 광경이었다. 황보결은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고개를 저었다. 저런 자들에게 나라 살림을 맡겼다니 치워라. 황보결의 명령에 요원들이 두 사람을 수갑 채워 연행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밤하늘을 찢었다. 하지만 황보결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강만석이 언급했던 여의도 백성일 위원장. 그가 진짜 몸통이었다. 조필두와 강만석은 꼬리 자르기를 당할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백성일과의 연결 고리를 찾아야 했다.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부족했다. 거물 정치인을 잡으려면 더 확실한 물증이 필요했다.
조필두의 관사 혹은 강만석의 비밀 금고. 그 어딘가에 백성일과 주고받은 검은 돈의 기록이 있을 것이다. 이 대위 2단계 작전 준비에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조필두의 관사와 강만석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다. 내가 직접 간다. 황보결의 눈이 다시 한번 번뜩였다. 밤은 아직 길었다. 날이 밝자마자 제7보병사단은 발칵 뒤집혔다. 작전부사단장이 룸살롱 앞에서 긴급 체포되고 군납업체 대표와 함께 압송되었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전군으로 퍼져나갔다. 하지만 황보결은 승리의 기쁨을 누릴 새가 없었다. 그녀는 시간을 다투고 있었다. 조필두가 체포된 사실이 뉴스에 보도되기 전에, 그 배후 세력이 손을 쓰기 전에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했다. 황보결은 압수수색 영장을 손에 쥐고 조필두의 관사 앞에 섰다. 헌병들이 폴리스 라인을 치고 기자들의 접근을 막고 있었다. 문 열어. 황보결의 지시에 헌병이 도어락을 부수고 현관문을 열었다. 관사 안은 호화로움 그 자체였다. 거실에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오디오 시스템이 놓여 있었고 장식장에는 양주와 골프채가 가득했다. 이것들이 다 병사들이 입어야 할 패딩과 신어야 할 전투화 값이었다. 먼지 하나 남기지 말고 다 뒤져 벽지 뜯고 마루도 뜯어 비밀 금고가 분명히 있을 거야. 수사관들이 달려들어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황보결은 서재로 들어갔다. 책장에는 읽지도 않은 듯한 어려운 제목의 군사 전략 서적들이 폼으로 꽂혀 있었다. 그녀는 책들을 하나씩 뽑아보았다. 그때 책상 아래에 깔려있던 카펫의 무늬가 미묘하게 어긋나 있는 것이 보였다. 황보결은 카펫을 걷어냈다. 바닥 마루에 미세한 틈이 있었다. 그녀가 헌병에게 손짓했다. 여기 뜯어봐. 헌병이 빠루를 이용해 마루판을 들어 올렸다. 끼익 소리와 함께 바닥이 들리면서 그 아래 숨겨져 있던 디지털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다. 역시 있었군. 쥐새끼가 먹이를 숨기는 습성은 다 똑같지. 하지만 문제는 비밀번호였다. 최신형 보안 금고라 강제로 열려다가는 내부 내용물이 자동으로 파기될 수도 있었다. 기술팀 불러 얼마나 걸리나. 이 모델은 보안이 까다로워서 해제하는데 최소 서너 시간은 걸립니다, 사령관님. 시간이 없어. 그 사이에 놈들이 눈치채면 증거가 사라질 수도 있어. 황보결은 초조하게 시계를 보았다. 그때 그녀의 뇌리에 스치는 기억이 있었다. 며칠 전 칠성 전망대 휴게실에서 조필두가 횡포를 부릴 때 했던 말. 내 뒤에는 백 의원님이 있어. 국방위원장 백성일 의원님이 내 뒷배야. 그리고 그가 자신의 육사 기술을 유난히 강조했던 것도 떠올랐다. 이자의 육사 임관 연도가 언제지? 1992년입니다, 사령관님. 백성일 의원의 생년월일은? 이 대위가 태블릿으로 급히 검색했다. 1965년 5월 16일입니다. 황보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권력에 기생하는 자들은 주인에게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 주인의 숫자를 비밀번호로 쓰는 경우가 많았다. 516 입력해봐. 기술팀 요원이 조심스럽게 버튼을 눌렀다. 삑삑삑삑. 띠리링. 경쾌한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찰칵 열렸다. 요원들이 탄성을 질렀다. 열렸습니다, 사령관님. 대단하십니다. 충성심 하나는 지극하군. 자기 생일도 아니고 주인 생일을 비밀번호로 쓰다니. 금고 안에는 현금 다발과 함께 USB 하나, 그리고 낡은 수첩이 들어 있었다. 황보결은 장갑을 끼고 수첩을 꺼내 펼쳤다. 그곳에는 지난 5년간 조필두가 백성일 의원에게 상납한 뇌물 내역이 날짜별로 꼼꼼하게 적혀 있었다. 2020년 1월 5일. 신형 전투복 사업 선정 사례금. 현금 5억. 여의도 호텔 201호 전달. 2021년 9월. 사단 관사 리모델링 공사 리베이트. 3억. 백 의원 차명 계좌 입금.
이것이었다. 조필두와 백성일 그리고 방산업체 강만석을 한 번에 엮을 수 있는 결정적인 스모킹건. 이 대위 이거 당장 복사하고 원본은 특수 금고에 보관해 그리고 이 USB 내용도 확인해. 그때였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가 고함을 치며 관사로 들어오려 했다. 비키시오 내가 누군지 알아 국회의원 보좌관이야 감히 입법부 사람을 막아.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헌병들을 밀치고 거실로 들이닥쳤다. 백성일 의원의 수석 보좌관인 최 실장이었다. 그는 독사 같은 눈으로 황보결을 노려보았다. 황보결 사령관님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현직 장군의 관사를 영장도 없이 이렇게 털어도 되는 겁니까? 이건 명백한 월권입니다. 영장 여기 있네 눈이 있으면 읽어보게. 황보결이 탁자 위에 놓인 압수수색 영장을 들어보였다. 최 실장은 영장을 쳐다보지도 않고 코웃음을 쳤다. 이런 종이 쪼가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령관님 지금 누구를 건드리고 있는지 모르시는 모양인데 우리 위원장님이 아주 불쾌해하고 계십니다. 당장 철수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사령관님 옷 벗는 걸로 안 끝납니다. 협박이었다. 국회 국방위원장의 힘을 등에 업은 노골적인 압력. 보통의 군인이라면 여기서 주춤했을 것이다. 국방위원장은 장군의 인사권과 예산권을 쥐고 있는 저승사자나 다름없었으니까. 하지만 황보결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수첩을 들어보이며 싸늘하게 웃었다. 이게 뭔지 아나 자네 주인이 받아먹은 뇌물 장부야. 여기에 자네 이름도 있더군. 심부름값으로 꽤 챙겼던데. 최 실장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가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거짓말 마십시오. 그런 게 있을 리가. 궁금하면 직접 와서 보게. 아, 참 손은 대지 말고 증거인멸 혐의가 추가될 테니까. 황보결이 수첩을 탁 덮었다. 자네 주인에게 가서 전에 나는 타협 따위는 모른다고 그리고 준비 단단히 하라고 조만간 내가 여의도로 찾아갈 테니 따뜻한 차나 한 잔 준비해 두라고 해. 후회하실 겁니다.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최 실장은 씩씩거리며 돌아섰다. 하지만 그의 뒷모습에서는 처음의 당당함이 사라지고 다급함이 묻어났다. 그는 나가자마자 어딘가로 급하게 전화를 걸었다. 황보결은 그 모습을 보며 이 대위에게 지시했다. 미행부처 저자가 지금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로 가는지 확인해 그리고 언론에 엠바고 걸어 아직 터뜨리지 마. 백성일이 안심하고 있을 때 덜미를 잡아야 해. 사령관님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USB 내용이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풀 수가 없습니다. 기술팀장이 난감한 표정으로 보고했다. 황보결의 미간이 좁혀졌다. 수첩은 과거의 기록이지만 USB에는 아마도 더 최근에 그리고 더 큰 규모의 비리 계획이 담겨 있을 터였다. 이것을 열어야만 백성일을 완전히 끝장낼 수 있었다. 암호를 만든 놈을 찾으면 되겠군. 조필두의 부하 중에 전산을 담당하는 놈이 누구지? 통신대대장 박중령입니다. 조필두의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박중령을 데려와. 아니 내가 직접 간다. 황보결은 수첩을 품에 넣고 다시 움직였다. 숨 쉴 틈도 없었다. 적들은 이미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통신대대 서버실. 수많은 서버가 윙윙거리는 소음을 내며 돌아가고 있었다. 박중령은 모니터 앞에 앉아 식은땀을 흘리며 무언가를 급하게 삭제하고 있었다. 조필두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증거를 없애라는 지시를 받은 상태였다. 빨리 지워야 회복구 못하게 덮었어.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췄다. 삭제 진행률 바가 80%를 넘어가고 있었다. 90%, 95%. 탁. 누군가가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박중령이 비명을 지르며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황보결 사령관이 서 있었다. 부지런하군. 점심시간인데 밥도 안 먹고 뭘 그렇게 열심히 지우나.
사령관님 그게 아니라 서버 점검 중이었습니다. 점검을 데이터를 영구 삭제하는 프로그램으로 하나 비켜. 황보결이 박중령을 의자에서 밀어내고 직접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녀는 지상작전 사령관이 되기 전 정보통신 장교로 복무한 경력이 있었다. 그녀의 손놀림은 박중령보다 빨랐다. 취소 엔터. 삭제가 98%에서 멈췄다. 간발의 차이였다. 휴지통까지 비우려고 했나 본데 실패했군자. 이제 이 USB의 암호를 풀어. 황보결이 관사에서 가져온 USB를 내밀었다. 박중령은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다. 모릅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 모른다. 자네 통신대대장이 보안 규정 위반으로 영창 가면 연금은 고사하고 군 생활불명예 제대인 거 알지? 지금 협조하면 정상 참작해주겠다. 선택해. 조필두와 함께 가라앉을 건지 아니면 살 길을 찾을 건지. 황보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거부할 수 없었다. 박중령은 갈등했다. 조필두는 끝났다.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어봤자 같이 죽을 뿐이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에 손을 올렸다. 비밀번호는 ROK516입니다. 또다시 516. 백성일의 생일이었다.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다. 암호가 풀리고 폴더가 열렸다. 그 안에는 차세대 무인 정찰기 사업 계획서라는 파일이 들어있었다. 황보결이 파일을 열자 엄청난 내용이 쏟아져 나왔다. 국방부에서 추진 중인 1조 원 규모의 무인기 사업. 그 사업자로 대성방산을 선정하기 위해 성능평가서를 조작하고 경쟁 업체를 탈락시키기 위한 공작 내용이 상세하게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백성일 의원에게 사업비의 5%인 500억 원을 킥백으로 제공한다는 약정서까지 스캔되어 있었다. 500억. 황보결조차 입이 벌어졌다. 500억이면 전방부대 병사들의 내복과 장갑을 최고급으로 10년을 입히고도 남을 돈이었다. 그 돈을 정치인 한 놈이 꿀꺽하려고 했다니. 이건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들이나 할 짓이야. 황보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분노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파일들을 모두 안전하게 복사한 뒤 박중령을 바라보았다. 자네는 이 시간부로 나의 보호를 받는다. 헌병대가 24시간 자네를 지킬 거야. 재판에서 증언해. 그때까지 누구와도 연락하지 마. 증거는 완벽하게 모였다. 이제 남은 건 이 거대한 폭탄을 언제, 어떻게 터뜨리느냐였다. 그때 서울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국방부 장관이었다. 황보 사령관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당장 수사 중단하고 복귀해. 이건 명령이야. 장관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화가 나 있었다. 백성일 의원이 국방부 장관을 쪼아댄 것이 분명했다. 장관님 죄송하지만 그 명령은 따를 수 없습니다. 뭐라고 자네 항명하나? 지금 위에서 난리가 났어. 백 의원이 자네 옷 벗기겠다고 길길이 날뛰고 있다고. 내 선에서 막는 것도 한계가 있어. 적당히 하고 덮어. 덮으라고요. 장관님 병사들이 썩은 고기를 먹고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덮으란 말씀입니까? 저는 제 자리를 걸었습니다. 옷을 벗어야 한다면 벗겠습니다. 하지만 이 쓰레기들을 청소하기 전에는 절대 못 나갑니다. 황보결이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제부터는 진짜 전쟁이었다. 계급장과 직책을 건, 아니 목숨을 건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그날 밤, 황보결은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하지만 백성일 측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인터넷과 뉴스에 황보결을 비방하는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단독 황보결 사령관, 과거 부하 직원에게 갑질 의혹? 충격 사성 장군의 빗나간 영웅 심리, 무리한 표적 수사 논란. 가짜 뉴스였다. 여론을 호도하여 황보결을 부도덕한 인물로 만들려는 저들의 전형적인 수법이었다. 댓글창에는 황보결을 욕하는 악플들이 도배되었다.
사령관님,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기자회견을 강행하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참모장이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황보결은 담담하게 스마트폰을 내려놓았다. 진실은 흙탕물 속에 있어도 빛나는 법이야. 저들이 지저댈수록 우리가 제대로 급소를 찔렀다는 증거지. 내일 아침 전군 지휘관 회의가 있지. 내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백성일 의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잘됐군. 놈의 안방에서 잔치를 벌여주지. 내일 나는 화상회의가 아니라 직접 국방부로 간다. 모든 증거 자료 챙겨. 황보결은 창밖의 서울 방향을 바라보았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폭풍전야였다. 그녀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불길을 느꼈다. 기다려라, 백성일. 내가 대한민국 군대를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 내일 똑똑히 알려주마.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7075. 국방위원장 백성일의 집무실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그 방 안의 공기는 탁하고 끈적거렸다. 백성일은 최고급 가죽 소파에 몸을 파묻은 채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있었다. 뉴스 화면에는 황보결 사령관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나오고 있었고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자극적이었다. 속보입니다. 육군 지상작전 사령관 황보결 대장이 무리한 표적 수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황보 사령관은 평소 독선적인 지휘 스타일로 부하들과 마찰을 빚어왔으며 이번 조필두 준장 체포 역시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된. 크크크. 역시 언론은 돈을 줘야 말을 잘 듣는다니까. 기사 잘 썼네. 백성일이 킬킬거리며 시가를 한 모금 빨았다. 희뿌연 연기가 허공으로 흩어졌다. 그의 앞에는 칠성사단 사건을 덮기 위해 급히 상경한 대성방산 강만석 대표가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었다. 위원장님, 그런데 정말 괜찮겠습니까? 저 여자가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조필두 관사에서 장부를 가져갔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만약 제 이름이라도 나오면. 어이 강 대표. 촌스럽게 왜 이래? 장부? 그거 종이 쪼가리야. 내가 아니라고 하면 그만이고 조작된 거라고 우기면 끝이야. 대한민국 검찰, 경찰이 누구 편인지 몰라. 그리고 저 여자는 이제 곧 옷 벗을 거야. 여론이 등을 돌렸잖아. 백성일은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다. 다른 채널에서도 황보결을 비난하는 패널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군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는 마녀, 히스테릭한 여성 지휘관의 폭주. 자극적인 자막들이 화면을 메웠다. 내일 국방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있어. 내가 거기 참석해서 저 여자를 아주 공개적으로 밟아버릴 거야. 전군의 별들이 보는 앞에서 망신을 주고 스스로 사표를 쓰게 만들 거라고. 그러니 강 대표는 가서 두 다리 뻗고 잠이나 자. 백성일의 눈이 탐욕스럽게 번들거렸다. 그는 500억 원이라는 거액이 눈앞에서 아른거렸다. 고작 늙은 여군 하나 때문에 그 돈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같은 시각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인근의 안전가옥. 황보결은 텔레비전을 끄고 차가운 물 한 잔을 마셨다. 밖에서는 그녀를 향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었지만 방 안은 절간처럼 고요했다. 그녀의 참모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었다. 사령관님, 이대로 당하고만 계실 겁니까? 저건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반박 보도 자료라도 내야 합니다. 가만히 있어. 개가 짖는다고 사자가 같이 짖지 않는다. 황보결은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서류 봉투를 어루만졌다. 조필두의 금고에서 나온 장부, 박중령이 해독해준 USB 파일, 그리고 박기탄 원사의 눈물 젖은 진술서. 이것이면 충분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하나 더 필요했다. 이 증거들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집행해줄 칼잡이가 필요했다. 똑똑. 안전가옥의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헝클어진 머리에 며칠은 안 감은 듯한 꾀죄죄한 모습 하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는 사내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최강욱 검사였다. 그는 검찰 내에서 미친 개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윗선까지 물어뜯다가 좌천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부르셨습니까, 사령관님? 소문은 익히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뵙는 건 처음이군요. 최 검사가 털썩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최 검사. 자네 별명이 미친 개라지. 네, 뭐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근데 군인 양반이 검사는 왜 부르셨소? 군사법원에서 알아서 할 일 아닙니까? 상대가 너무 커서 군사법원만으로는 부족해. 민간 검찰의 힘이 필요하네. 그리고 나는 자네처럼 잃을 게 없는 사람이 필요하고. 황보결이 서류 봉투를 최 검사 앞으로 밀었다. 최 검사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다가 내용을 확인하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거 진짜입니까? 백성일, 국방위원장, 이 양반 목을 따시겠다고요? 할 수 있겠나? 최 검사의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오랫동안 굶주린 맹수 같았다. 이런 대어라면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가야죠. 안 그래도 요즘 심심해서 죽을 맛이었는데 사령관님이 아주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셨네요. 내일 회의 때 터뜨리실 겁니까? 그래. 내일 아침 10시. 국방부 대회의실. 내가 신호를 주면 자네가 들어와. 체포영장 들고. 재밌겠네요. 별들의 전쟁터에 난입하는 검사라. 역사에 남을 그림이겠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군복을 입은 사자와 양복을 입은 미친 개. 대한민국을 썩게 만드는 거악을 잡기 위해 가장 강력한 동맹이 맺어진 순간이었다. 밤이 깊었다. 황보결은 정복을 다림질했다. 내일 입을 옷이었다. 주름 하나 없이 빳빳하게 날을 세운 군복은 그녀에게 수의이자 동시에 전투복이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은조렸다. 내일은 피냄새가 진동하겠구나. 다음 날 아침 10시. 국방부 대회의실. 대한민국 국군을 움직이는 별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육군 참모총장, 합참의장, 각군 사령관들까지. 그들의 어깨에 달린 별의 개수만 합쳐도 100개가 넘을 정도였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오늘 회의는 단순한 업무 보고가 아니라는 것을. 회의실 상석 중앙에는 국방부 장관이 앉아 있었고 그 바로 오른쪽 특별석에 백성일 국방위원장이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이곳의 왕이라도 되는 양 주변 장군들을 하대하고 있었다. 어이 참모총장. 요즘 골프 실력이 늘었다며? 나중에 필드 한번 나가야지. 아, 네. 위원장님. 불러만 주십시오. 비굴한 웃음들이 오가는 가운데 회의실 문이 열리고 황보결 대장이 들어왔다. 그녀가 등장하자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녀는 뚜벅뚜벅 걸어와 자신의 자리에 섰다. 그녀의 시선은 백성이를 쳐다보지도 않고 정면만을 응시했다. 자, 다들 모였으니 시작합시다. 국방부 장관이 어색하게 개회를 선언하려 했다. 그때 백성일이 마이크를 탁탁 치며 말을 잘랐다. 잠깐 장관. 시작하기 전에 정리할 건 정리하고 갑시다. 물을 흐리는 미꾸라지가 한 마리 앉아 있는데 회의가 제대로 되겠어? 백성일의 시선이 노골적으로 황보결을 향했다. 회의실의 모든 눈이 그녀에게 쏠렸다. 백성일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말을 이었다. 황보결 사령관. 뉴스 봤지? 자네 아주 스타 됐더라. 무고한 부하를 표적 수사하고 군 기강을 문란하게 했다는 제보가 끊이질 않던데. 그런 상태로 지휘관 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드디어 시작되었다. 공개적인 망신 주기.
백성일은 황보결이 수치심에 얼굴을 붉히거나 흥분해서 말실수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황보결은 차분하게 고개를 돌려 백성일을 마주보았다. 위원장님, 이곳은 국가 안보를 논하는 신성한 자리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낭설로 회의를 방해하지 마시지요. 낭설? 이 여자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네. 감히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훈계질이야? 자네 여자라고 봐주니까 기고만장한 모양인데 당장 옷 벗고 나가. 집에 가서 애나 보라고. 아, 자네는 독해서 애도 없나? 백성일이 책상을 쾅 치며 고함을 질렀다. 인신공격이었다. 좌중의 장군들이 웅성거렸다. 아무리 그래도 사성 장군에게 너무 심한 처사였다. 하지만 백성일의 권력이 무서워 누구도 말리지 못했다. 황보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단상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리모컨 하나가 들려 있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제게 집에 가서 애나 보라고 하셨습니까? 그래. 군대라는 조직은 자네 같은 아줌마가 소꿉 장난하는 곳이 아니야. 남자들의 세계라고. 맞습니다. 저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식 같은 50만 장병들이 굶고 추위에 떠는 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황보결이 리모컨 버튼을 눌렀다. 회의실 정면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모두가 예상했던 국방 현황 자료가 아니었다. 화면에는 곰팡이가 핀 병영 생활관, 구멍난 전투화, 썩은 돼지고기 배식판 사진이 적나라하게 떴다. 장군들이 경악하며 숨을 들이켰다. 이게 무슨... 이것이 대한민국 2024년 군대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골프를 치고 고급 룸살롱에서 양주를 마실 때 최전방 우리 아이들은 이런 밥을 먹고 이런 신발을 신고 나라를 지켰습니다. 황보결의 목소리가 점점 고조되었다. 그리고 이 비극을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황보결이 손을 들어 백성일을 정면으로 가리켰다. 백성일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이 미친 여자가. 당장 마이크 꺼. 헌병. 뭐해. 저 여자 끌어내. 백성일이 발악했다. 하지만 회의실 문을 지키고 있던 헌병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미리 황보결의 지시를 받은 그녀의 직속 부대원들이었다. 앉으십시오, 백성일 씨. 황보결이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일갈했다. 위원장이라는 호칭은 사라졌다. 당신은 오늘 국회의원 자격으로 온 것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뭐? 피의자? 내가 돌았구나. 내가 누군지 알아? 국방위원장이야. 너 따위는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고. 그 금배지. 참 무겁고 번쩍거리는군요. 하지만 말입니다. 황보결은 자신의 목에 걸려있던 군번줄을 꺼내 들어보였다. 낡고 녹슨 철판 두 조각이 짤랑거리는 소리를 냈다. 이 군번줄의 무게를 아십니까? 여기에는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 맹세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그 탐욕스러운 금배지 따위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생명의 무게입니다. 황보결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당신이 500억 뇌물을 처먹고 배를 불리는 동안 내 부하들은 동상 걸린 손으로 총을 잡았습니다. 그 죗값을 오늘 이 자리에서 묻겠습니다. 증거 있어? 모함이야. 다 날 줘라고. 백성일이 거품을 물고 소리쳤다. 황보결은 싸늘하게 웃었다. 증거? 차고 넘치지. 틀어. 스크린 화면이 바뀌었다. 이번에는 영상이었다. 어두운 룸살롱 밀실. 몰래 카메라로 촬영된 흔들리는 앵글 속에서 백성일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의 옆에는 대성방산 강만석이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돈다발이 쌓여 있었다. 위원장님, 이번 무인기 사업만 통과되면 500억 바로 스위스 계좌로 꽂아드리겠습니다.
강만석의 목소리. 좋아, 좋아. 역시 강 대표가 일처리가 확실해. 아, 그리고 그 황보결인가 뭔가 하는 년 너무 설치던데 좀 밟아줘야겠어. 전방 애들 밥 좀 썩은 거 먹는다고 안 죽어. 군인이 고생 좀 해야지. 요즘 애들은 너무 빠졌어. 크크크. 백성일의 목소리. 회의실은 충격에 휩싸였다. 전방 애들 밥 좀 썩은 거 먹는다고 안 죽어. 이 한마디가 스피커를 타고 울려 퍼지는 순간 자리에 앉아있던 장군들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들도 군인이었다. 부하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정치인의 육성을 듣고 피가 거꾸로 솟지 않을 군인은 없었다. 백성일은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저거 조작이야. 딥페이크야. 요즘 기술 좋잖아. 다 가짜라고. 조작?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황보결이 다시 신호를 보냈다. 화면에 복잡한 계좌 내역과 이메일 송수신 기록이 떴다. 백성일이 강만석에게 보낸 자필 서명이 들어간 이면 계약서였다. 당신이 직접 서명한 500억 리베이트 약정서입니다. 필적 감정까지 끝냈습니다. 이것도 조작이라고 하시겠습니까? 백성일은 다리가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도망칠 구멍이 없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명백했다. 장관이 백성일을 경멸 어린 눈으로 쳐다보며 슬그머니 옆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때 황보결이 회의실 문을 향해 외쳤다. 들어오시죠. 쾅. 육중한 회의실 문이 활짝 열리고 최강욱 검사가 수사관들을 대동하고 성큼성큼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체포영장이 들려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최강욱 검사입니다. 백성일 씨, 당신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최 검사가 백성일의 면전에 영장을 들이밀었다. 백성일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이거 못나? 나 국회의원이야. 불체포 특권 몰라? 국회 동의 없이 날 못 건드려. 아, 그거요? 걱정 마십시오. 지금 이 상황이 뉴스 생중계로 나가고 있거든요. 국민들이 당신이 개소리하는 걸 다 봤는데 국회에서 당신을 감싸줄 동료가 있을까요? 아마 다들 손절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을걸요? 최 검사가 턱짓을 하자 회의실 구석에 숨어있던 카메라 기자들이 일제히 플래시를 터뜨렸다. 황보결이 미리 언론사 기자들을 섭외해 둔 것이었다. 찍지 마. 카메라 치워. 백성일이 얼굴을 가리며 추하게 발버둥 쳤다. 수사관들이 달려들어 그의 양팔을 꺾고 수갑을 채웠다. 철커덕. 차가운 금소금이 회의실의 정막을 깼다. 황보결. 내년이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내가 나가면 널 가만 안 둬. 죽여버릴 거야. 끌려나가는 백성일이 악을 쓰며 저주를 퍼부었다. 황보결은 그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리고 그의 귀에 대고 나지막이 하지만 또렷하게 속삭였다. 당신이 나갈 일은 없어. 거기가 당신 무덤이야. 가서 주는 밥이나 감사하게 처먹어. 내 부하들이 먹던 썩은 밥보다는 나을 테니까. 백성일은 개처럼 질질 끌려나갔다. 복도 끝까지 그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 상황이 종료되자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국방부 장관은 식은땀을 닦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맨 뒷줄에 앉아있던 한 야전군 사령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황보결을 향해 거수 경례를 올렸다. 충성. 그것은 상급자에 대한 의례적인 경례가 아니었다. 진정한 군인, 부하를 위해 목숨을 건 리더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다. 그를 시작으로 하나둘씩 장군들이 일어났다. 합참의장도 육군 참모총장도 자리에서 일어나 황보결을 향해 경례했다. 충성, 충성. 수십 개의 별들이 황보결을 향해 경의를 표했다.
황보결은 울컥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단단하게 마주 경례했다. 충성. 그녀의 눈가는 젖어 있었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해 보였다. 이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다. 썩어 빠진 군대를 도려내고 땅에 떨어진 군인의 명예를 다시 세운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회의실 창밖으로 밝은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긴 겨울이 끝나고 드디어 봄이 오고 있었다. 하지만 황보결은 알고 있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썩은 뿌리는 뽑았지만 그 땅을 다시 비옥하게 만드는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김중령, 보고 있나? 이제 조금은 자네 볼 면목이 생겼네. 그녀의 가슴 속에서 오래전 전장에서 잃은 부하의 미소가 희미하게 떠오르는 듯 했다. 백성일이 구치소에 수감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하지만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었다. 백성일은 비록 몸은 갇혀 있었으나 그가 수십 년간 여의도 바닥에서 구축해 놓은 검은 카르텔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인 태산의 대표 변호사들을 접견실로 불러들였다. 수의를 입은 백성일의 눈은 독사처럼 벌개져 있었다. 내가 여기서 썩을 것 같아? 내 돈 받아 처먹은 언론사 국장들 다 연락해. 그리고 댓글 부대 풀어. 황보결 그 여자를 죽여. 칼로 찌르라는 게 아니야. 사회적으로 매장하라고. 아주 처참하게 짓밟아서 스스로 목매달고 싶게 만들란 말이야. 백성일의 지령은 즉각적으로 실행되었다. 다음 날부터 대한민국은 거대한 가짜 뉴스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조필두와 백성일의 비리 뉴스는 쑥 들어갔다. 대신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하기 시작했다. 단독 황보결 대장, 과거 작전 실패 책임 회피 의혹 충격 증언 그녀는 마녀였다. 전 부하가 폭로하는 황보결의 갑질 기획 여성 최초 사성 장군, 그 뒤에 숨겨진 정치적 야욕.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에는 백성일의 사주를 받은 평론가들이 나와 입에 거품을 물었다. 황보결 사령관이 정의로운 척하지만 사실 그녀는 자신의 영달을 위해 부하를 사지로 몰아넣은 냉혈한입니다. 10년 전 번개 작전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대대장이었던 김도현 중령이 전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작전의 지휘관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황보결 당시 준장이었습니다. 그녀가 무리하게 진격 명령을 내려서 아까운 부하들이 개죽음을 당한 겁니다. 여론은 갈대와 같았다. 며칠 전만 해도 황보결을 영웅이라 칭송하던 사람들은 자극적인 선동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뉴스 댓글창은 황보결을 향한 저주와 비난으로 도배되었다. 살인마, 부하 잡아먹고 별단 여자, 군인의 수치다, 옷 벗어라. 지상작전 사령부 앞에는 보수단체와 백성일 지지자들이 몰려와 확성기를 틀고 시위를 벌였다. 그들은 황보결의 얼굴에 빨간 X 표시를 한 사진을 불태우고 계란을 던졌다. 황보결이 탄 관용차가 사령부 정문을 통과할 때였다. 퍽, 퍽. 계란이 차 유리에 부딪혀 깨지며 노란 액체가 흘러내렸다. 차 안에 앉아있던 황보결은 미동도 하지 않고 앞만 응시했다. 운전병이 울먹이며 물었다. 사령관님, 괜찮으십니까? 저 사람들 정말 너무합니다. 진실은 그게 아닌데. 와이퍼 작동시켜. 앞이 안 보이는구나. 황보결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하지만 그녀의 무릎 위에 놓인 주먹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다. 그녀에게 쏟아지는 오물은 참을 수 있었다. 하지만 김도현 중령, 자신의 가장 아끼던 부사이자 조국을 위해 산화한 영웅의 이름이 저들의 더러운 입에 오르내리는 것만은 견딜 수 없었다. 최강욱 검사에게 연락해. 준비하라고. 사령관실에 도착한 황보결은 창밖의 시위대를 내려다보며 결심을 굳혔다.
백성일은 자신이 살기 위해 죽은 자의 명예까지 훼손했다. 이것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이었다. 그날 밤 황보결은 집무실 금고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녹음기 하나를 꺼냈다. 1급 군사 기밀이라는 붉은 도장이 찍힌 봉투 속에 들어있던 물건이었다. 10년 전 그 비극적인 날의 모든 소리가 담긴 블랙박스였다. 이것을 공개하면 군의 치부가 드러날 수도 있었다. 당시 작전의 실패가 군 수뇌부의 잘못된 정보 판단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김중령, 자네가 마지막으로 남긴 목소리. 이제 세상에 들려줄 때가 된 것 같네. 나를 용서하게. 황보결은 녹음기를 품에 안았다. 차가운 금속 기계에서 왠지 모를 온기가 느껴졌다. 디데이. 황보결은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수백 명의 기자가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 그들의 눈은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번들거렸다. 질문 공세를 퍼부어 황보결을 무너뜨릴 생각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황보결이 단상에 올랐다. 그녀는 준비해온 원고가 없었다. 오직 마이크 앞에 낡은 녹음기 하나를 올려놓았을 뿐이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기관총처럼 터졌다. 황보결 사령관님, 김도현 중령을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게 사실입니까? 본인의 승진을 위해 작전 실패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해 주십시오. 기자들의 질문이 빗발쳤다. 황보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녀의 눈빛이 좌중을 압도했다. 소란스럽던 장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오늘 저는 변명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10년 전 북한군과의 교전이 있었던 그날 그 설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실을 들려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치지직, 치직. 거친 잡음과 함께 총성이 섞인 긴박한 무전 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다. 여기는 알파1. 여기는 알파1. 적의 매복이다. 포위됐다. 지원 바란다. 그것은 김도현 중령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이어서 황보결의 젊은 시절 목소리가 들렸다. 알파1. 즉시 퇴각하라. 이건 명령이다. 병력 손실을 막아야 한다. 당장 빠져나와. 현장음은 처절했다. 포탄이 터지는 소리, 병사들의 비명소리. 사령관님, 부하들이 다쳤습니다. 부상병들을 두고 갈 수 없습니다. 놈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제가 미끼가 되겠습니다. 제가 놈들을 유인할 테니 나머지 병력을 구출해 주십시오. 안 돼. 김중령, 자네 죽을 셈이야? 명령이다. 퇴각해. 황보결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들렸다. 하지만 김도현 중령의 목소리는 차분해졌다. 죽음을 각오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함이었다. 사령관님, 죄송합니다. 이번 명령은 따를 수 없습니다. 제 새끼들 살려서 집에 보내야 합니다. 사령관님은 훗날 더 큰 별이 되셔서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제 아들 건우 잘 부탁드립니다. 충성. 두두두두. 콰광.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무전은 끊겼다. 녹음이 끝난 뒤에도 브리핑룸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다. 조금 전까지 독설을 퍼붓던 기자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었다. 여기저기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비겁한 지휘관의 명령 불복종이 아니라 부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진 참군인의 숭고한 희생이었다. 그리고 황보결은 그날 이후 김중령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무리한 작전을 지시한 독선적인 지휘관이라는 오명을 기꺼이 뒤집어쓰고 살아왔던 것이다. 황보결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한 방울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김도현 중령은 명령을 어긴 것이 아니라 군인으로서 가장 위대한 선택을 했습니다. 백성일과 그 일당은 자신들의 더러운 돈벌이를 감추기 위해 이 고귀한 희생마저 모독했습니다. 저는 제 명예가 짓밟히는 건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부하, 내 형제였던 김도현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은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기자회견장은 눈물바다가 되었다. 생중계로 이 모습을 지켜보던 국민들도 충격과 감동에 휩싸였다. 인터넷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우리가 미안합니다. 당신이 진정한 영웅입니다. 백성일 이 악마 같은 놈들. 황보결은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백성일.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부패한 세력들. 잘 들어라. 너희가 훔친 것은 돈이 아니라 이 나라를 지키다 죽어간 영령들의 피값이다. 나는 이제 군복을 벗을 각오로 너희와의 마지막 전쟁을 선포한다. 내 목이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너희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 그 죗값을 낱낱이 치르게 할 것이다. 그녀의 선전포고는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더 이상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5천만 국민이 그녀의 뒤를 지키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다. 계절은 돌고 돌아 다시 봄이 왔다. 화천의 사냐에도 연분홍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났다. 대한민국은 거대한 정화의 시간을 보냈다. 황보결의 폭로 이후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었다. 백성일 국방위원장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감옥에 수감되었다. 그와 결탁했던 대성방사는 공중분해되었고 강만석 대표와 조필두를 비롯한 부패 군인 수십 명이 줄줄이 구속되었다. 그리고 황보결은 약속을 지켰다. 그녀는 군납 비리로 환수된 자금을 전액 장병 복지에 투입했다. 황보결은 헬기를 타고 다시 7사단을 찾았다. 이번에는 몰래 온 손님이 아니었다. 연병장에는 수천 명의 장병이 도열해 있었다. 그녀가 헬기에서 내리자 천지를 뒤흔드는 함성이 터져나왔다. 와! 사령관님!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충성. 병사들의 얼굴은 밝았다. 그들의 손에는 최고급 방한 장갑이 끼워져 있었고 몸에는 가볍고 따뜻한 신형 전투복이 입혀져 있었다. 황보결은 단상에 올라 병사들을 바라보았다. 지난 겨울 동상 걸린 손으로 떨고 있던 그 아이들이 이제는 건강한 모습으로 웃고 있었다. 그녀는 단상 아래로 내려가 맨 앞줄에 서 있는 병사의 손을 잡았다. 장갑은 따뜻하냐? 네. 너무 따뜻해서 손에 땀이 날 지경입니다. 밥도 진짜 맛있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사가 씩씩하게 대답했다. 황보결은 병사의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 쥐었다. 거칠지만 따뜻한 군인의 손이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건강하게 지켜줘서. 행사가 끝난 뒤 황보결은 조용히 부대 뒷산에 있는 충원탑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낯익은 얼굴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박기탄 원사 그리고 김도현 중령의 아내와 아들이었다. 훌쩍 자란 김중령의 아들 건우는 이제 어엿한 사관생도가 되어 제복을 입고 있었다. 사령관님. 김중령의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편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예요. 사령관님 덕분에 남편이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늦어서. 제가 좀 더 일찍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황보결이 고개를 숙였다. 건우 생도가 씩씩하게 경례를 올렸다. 충성. 사관생도 김건우. 아버지의 뒤를 이어 훌륭한 군인이 되겠습니다. 사령관님처럼 부하를 사랑하는 지휘관이 되겠습니다. 황보결은 건우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아비의 얼굴을 쏙 빼닮은 녀석의 눈망울이 맑았다. 그래. 자네라면 훌륭한 장군이 될 거야. 이 나라를 부탁한다. 그때 수행비서가 급하게 달려와 전화기를 건넸다.
사령관님, 청와대입니다. 대통령 각하십니다. 황보결이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대통령의 신뢰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황보대장, 정말 큰일 해냈습니다. 국민들이 당신을 원하고 있습니다. 차기 합동참모의장직을 맡아주십시오. 대한민국 국군을 완전히 새롭게 개혁해줄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합동참모의장, 군 서열 1위.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 최초의 여성 합참의장의 탄생이었다. 하지만 황보결은 덤덤했다. 그 자리가 주는 권력의 맛보다는 그 자리가 짊어져야 할 책임의 무게를 먼저 느꼈기 때문이다. 각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무엇이든 들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전이나 명예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입고 있는 이 군복이 부끄럽지 않게 우리 병사들이 맘 편히 발 뻗고 잘 수 있는 군대를 만들 수 있게 전권을 주십시오. 약속합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전화를 끄는 황보결은 충원탑 앞에 섰다. 비석에 새겨진 김도현의 이름 위로 따스한 봄 햇살이 내려앉고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그와 대화를 나누었다. 도현아, 들리느냐?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춥지 않단다. 나도 이제야 조금은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구나.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희끗한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 바람 속에 김중령의 웃음소리가 섞여 있는 것만 같았다. 황보결은 뒤를 돌아보았다. 저 멀리 철책선 너머로 북녘 땅이 보였다. 아직 분단의 아픔은 끝나지 않았고 그녀가 가야 할 길은 멀고 험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든든한 전우들이 있었고 그녀가 지켜야 할 소중한 생명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모자를 고쳐 쓰고 다시 힘차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걷는 그 길 위로 강철 같은 신념으로 피워낸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고 있었다. 별들의 무덤, 그 폐허 위에서 진정한 별이 찬란하게 떠오르고 있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